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어 석방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혼란스러운 듯 보이지만 달라진 건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대통령직이 걸린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인데 그 재판 일정과 거기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드릴 텐데 그에 앞서 대통령 기록관의 석연찮은 연구 용역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저 소식 김한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 기록관이 발주한 연구 용역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그 자초지종의 모든 경위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난달 24일 발주한 연구 용역은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 최후 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연구 용역,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에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라는 지시도 써 있습니다. 최종적으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합니다. 오직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영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공개 기준을 세부화할 때 적극적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해요. 적극적 공개라고 하는 것을 빼버린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매년 실시하는 실무적 차원의 용역이며 결과를 정해둔 연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탄핵 심판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용역 공고에는 지금껏 공개된 적 없던 자료 하나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여태껏 어떤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해 왔는지 46가지 사례를 담은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경호처에 온 택배 물품 목록까지 모두 비공개 사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연구 용역 공고를 올리면서 연구 참고 자료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여태껏 어떤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했는지 적용리에 46가지를 올린 겁니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대통령 기록관 내부 자료입니다. 공개된 건가요? 이 기준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보는 기준입니다. 공개된 적용예를 보면 각종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들이 비공개 예시로 나열돼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도 비공개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기록물이든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택배 물품 목록과 상세 품목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의 소신 발언,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이 같은 내부 기준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해온 겁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조사나 수사 같은 게 이루어질 때도 그게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죠. 대통령 기록관은 관련 법과 행안부 지침을 참고해 설립 당시인 2008년에 수립한 내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런 석연찮은 시점에 포착된 대통령 기록관의 비공개 기준 손질 정황.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을 취재한 김한수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을 안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비공개하는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네, 취임 첫 해에도 점검에 나섰는데 그땐 적극적 공개를 위한 것이란 단서가 붙었습니다. 네. 또는 비공개 세부 기준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 영역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비공개 세부 기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 영역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도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고 탄핵 심판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시기상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기록관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달 28일 올라온 대통령 기록관장 채용 공고입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사흘 뒤인데요. 네. 네, 대통령 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고 현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에 부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동혁 관장이 올해 정년이라 교체에 나섰다고 했는데 이 관장의 정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공고를 낸 신임 관장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초입니다. 결국 임기를 안 채우고 교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인사가 신임 관장에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자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헌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등등등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 이동혁 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라고 알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물론 가정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업무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기록관장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절차가 시작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과 동시에 이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기록관 모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이관 업무가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부실한 기록 이관도 이관이지만 기록물에 대한 대비 없이 후임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민감한 청와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기준을 손본다거나 기록관장을 교체하는 걸 두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이어 어젯밤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관저로 불렀습니다. 마치 복귀한 듯 참모진과 여당을 접촉하고 있는 건데 또다시 관저 정치로 지지 세력을 뭉치게 하려는 건지 우려가 커집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도 원내대표가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녁 8시부터 30분간 이들과 차를 마시며 그 사이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화는 지난 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혹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집회에 참석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일체 없으셨고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도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도 좀 확인하고 또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심각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사이 소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로 못 만날 이유는 없겠지요.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더 뭉치는 모습입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구속 취소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철야 농성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나설지 논의합니다.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구속되기 전에도 윤 대통령은 관저 정치로 지지층 선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관저에 불려갔던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공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만큼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메시지도 절제된 수준에서 낼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미 관저 정치엔 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석방 첫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 식사를 했고 이튿날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관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지속적으로 본인의 발언과 생각을 제3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관저 정치를 통해
공개 행보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절제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로 통화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하시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거리로 나가 지지자들과 직접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편지나 대국민 담화 등 공개 메시지를 통해 12.3 내란의 정당성 등을 강변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사회 혼란과 분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내란 수계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도 여권 인사들을 통한 관저 정치를 해왔고 구속된 이후에도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움직임이 커질수록 탄핵을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원석 기자, 지금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쪽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고요? 네, 지금 스튜디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지금 제 양 옆에, 제 뒤쪽으로 그리고 제 정면으로까지 오늘 저녁 참 많은 시민들이 제가 있는 이곳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조금 뒤 오후 7시부터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오늘 구속 두 글자를 다시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는 사라졌던 구호인데 윤 대통령 석방 뒤 이곳 집회 현장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네, 사라졌던 구호가 또다시 등장을 했군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오늘 낮에 만나본 시민들은 답답하다,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이른바 내란 불면증을 호소한 시민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복귀하면서 이 내란 불면증 다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 만나본 시민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토요일 날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전광훈 씨도 고발한 상태죠. 네, 오늘 시민단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목사 전광훈 씨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헌재에 위협을 가하며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광훈 씨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까지 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이들이 헌재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경찰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고 수준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충돌에 대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가포 비상발령을 검토 중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경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포 비상발령은 경찰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헌재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을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만큼 헌재 접근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헌재 주변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선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캡사이신이나 경찰 장봉을 사용하는 훈련도 진행 중입니다.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엔 서울청 소속의 서장들이 배치돼 인파를 관리합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엔 헌법재판소 내부 평면도를 올리고 폭동을 모의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에 올라온 헌재 도면을 누군가 내려받아 공개한 것으로 보고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지시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즉시 항고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조차 이번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이런 중대한 논란이 존재하는데도 검찰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 즉각 풀어줘야 하는데 집행정지 개념의 즉시 항고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구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도 비슷한 제도여서 위헌이 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즉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구속기간 계산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은 즉시 항고를 통해 취소되고 그로 인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부각되고 정치 혼란이 가중되며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광화문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패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5당 공동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패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등이 확인된 만큼 파면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행위, 명태균 특검법까지 거부할 경우 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2차례 의원총회와 심야 농성에 이어 야 5당이 함께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극우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부정해도 괜찮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고 폭동에 가담할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재질이 정말 나쁩니다. 앞서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실제 구치소 안팎에선 윤 대통령처럼 계산하면 나도 구속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나섰고 다른 범죄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구속 취소를 청구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들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 날인 어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하던 관행을 뒤집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으니 구속 취소 소송을 해보자는 글입니다.
정보 공개 신청으로 체포와 영장 발부 시간을 확인해보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혀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석방 승인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낯설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날로 하는 거다라고 아무 의심 없이 광복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이의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에 따른 신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 피고인들 그리고 수용자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 씨도 구속 취소 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정한 규칙을 일률적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지만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도 내란 혐의도 달라질 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평의를 오늘부터 매일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탄핵 여부가 결론 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늘부터는 매일 오후 2시에 재판관 평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는 무관하게 되레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구속 취소는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선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과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 심판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은 구속하고 전혀 심판 대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이번 12.3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한을 일탈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하는데 피청구인의 구속 취소가 큰 영향이 없다라는. 특히 구속 취소 사유인 구속기한 문제와 공수처의 불확실한 수사권 문제도 헌재 탄핵 심판과는 관련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헌재에 제출된 증거도 공수처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들입니다. 헌재는 국회 등을 통해 별도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주요 인물들을 직접 증인대에 세워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은 가운데 헌재는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사전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탄핵 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심판도 변론을 더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 보도 보시고 탄핵 심판이 왜 별개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겨냥한 건 헌법재판소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는 걸 헌재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들도 잇따라 헌재를 겨냥해 화합을 위한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헌재도 주요 사유가 사라진 소추안이라면 각하하는 게 옳다. 이것을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일은 정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수사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무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탄핵 심판에선 구속 취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확보된 관련 증거가 넘쳐납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 탄핵 심판에서 확보된 증거들 어느 정도입니까?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형사재판과 관련해 구속기한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이유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확보된 증거와 증언들은 구속과 공수처 수사 모두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을
크게 4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4가지 모두 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확보된 물증과 증언들입니다. 네, 그럼 이거 하나씩 좀 차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죠. 예, 먼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이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이 국무회의가 이뤄진 시간은 5분 만에 불과합니다. 네. 이 무엇보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건 탄핵 심판정에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으로도 드러납니다. 일시는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지역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심판에 나와서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 계엄 포고령이잖아요. 이 국회와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내용이 담겨 있죠. 예, 포고령 1호의 1항입니다. 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직접 이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예, 윤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한 포고령에 따라서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을 했고 경찰도 국회를 통제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는 장면은 온 국민이 사실 생중계로 지켜보기도 했고 또 선관위를 점검한 모습도 이 영상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이 평온하기만 했던 국회에 헬기가 날아들었고 창문을 깨고 군홧발로 본청을 누비는 계엄군의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네. 선관위를 점거해 서버 공간에 침투하고 영장 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는 모습도 생생하게 영상에 담겼습니다. 모두 헌재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탄핵 심판 과정만 놓고 봐도 비상계엄의 위법을 가를 물증과 증언들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병현 기자와는 계속해서 내란 혐의 문제도 좀 더 짜져보겠습니다.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도 흔들기가 거셉니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걸 아예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혐의 역시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인데 김필중 기자 보도 보시고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서는 공소 기각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대통령 불법 감금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내란 공작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 수사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참여했고 검찰은 경찰 등이 확보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서도 공소 기각은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설령 수사권이 없다 한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는 증언도 거부한 만하게 유의미한 기록이 있겠냐며 그런데도 마치 윤 대통령이 무죄인 것처럼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라고 JTBC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내란 혐의, 그러니까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병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이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덜어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구속 취소는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을 지휘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과 이 주요 사령관들 모두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고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은 내란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본에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시를 받은 이들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구속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 증언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보고 넘길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대통령이 최소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게 김 전 장관 본인의 진술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을 하지 마셔라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국회와 헌재 등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라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이 계엄 전과 계엄 당일 모두 대통령에서 계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인물들도 여러 명 있죠. 맞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대통령이 총을 얘기하자 충격을 받고 마음이 다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찰이 엉망이라고 말해 바짝 쫄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는 일이 드문 이들에겐 대통령의 지시가 강한 기억으로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한 가지, 계엄 전과 당일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취소된 것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그대로라는 거죠? 맞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앞에서 조금 다른 말을 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자신의 수사에 있을 땐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모두 결국 계엄을 결심하고 선포를 거쳐 직접 지시까지 내린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총선 무렵 경기특수란 이름의 사조직을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 내란 사태의 핵심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때부터 구체적인 내란 모의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특수모임은 경호처, 지금은 방첩사가 된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앞글자를 딴 것인데 전두환 군사정권 때인 198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주재자는 지금의 경호처장인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수사에서 경기특수모임이 총선 무렵인 4월 즈음 부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었는데 경호처장 공관에서 당시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경기특수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80년대 경호처장이 주도하던 방식대로 모인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경기특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한두 번 모임을 가졌지만 코로나 때 확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령관을 할 때 찍은 경기특수 사진이 방첩사령부에 남아있다는 진술도 덧붙입니다. 경기특수모임의 3명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인물로 현재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국회 출동과 국회의원 체포 등의 역할을 수행한 핵심 지휘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 3월 말 4월 초와 겹칩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2인자의 모의가 중요 임무 종사자, 즉 사령관들로 확대된 시점이 이때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업무 수첩에도 수방, 특전, 방첩사는 한몸이란 메모가 나왔는데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부임하고 2주 정도 뒤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한 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사조직 경기특수를 직접 불러 모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이들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조직 멤버들은 나중에 이용당했다, 죽도록 후회한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특수모임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건 지난해 6월 17일입니다. 이날 모임에 대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추켜 세웠는데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 충실히 조력할 사람들이란 의미로 받아들였다고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날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한 명씩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인 9월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윤 대통령과 이들이 만찬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요리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좌익 세력과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사령관들에게 대통령이 오시면 한마디씩 시킬 테니 준비하라며 일러두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식사 도중 한마디씩 하라고 시켰고 여전 사령관은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자 준비 태세하겠다, 출동 태세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3시 계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순전히 우연이냐는 검찰 질문에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용당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배신감을 느낀다며 죽도록 후회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입니다. 특히 일부 장관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왜 정식 국무회의가 될 수 없는 건지 검찰에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습니다. 밤 9시쯤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재외 공관이라고 적힌 A4 용지를 건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밤 9시 20분쯤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만 남고 모두 집무실 옆 회의실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이 이때 상황을 그린 그림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빠졌고 한 총리와 조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6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밤 10시 10분쯤 도착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묘사한 회의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송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도착한 자신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자세히 그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8명의 1차 모임, 바로 옆 회의실에서 10명의 2차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바로 이 2차 모임이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 한 총리에게 계엄을 보고했고 국무회의 때 자신이 안건을 나눠주고 심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송 장관은 심의가 아니라 대통령 혼자 얘기하는 통보받는 자리였다면서 안건도 시작도 끝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들만 모아서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이걸 놓고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이 소식은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의 주장을 담아 헌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모은 겁니다. 주장들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건 각하 사유라는 내용이 담겼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불공정한 진행으로 재판 불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은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내란죄 유무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헌법 위반만 가지고도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재판관은 탄핵 사유 정리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본질적인 문제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철지난 이론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거의 모든 사안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이 통치행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불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변론을 11차례인가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게 졸속이라고 할 수가 없이 오히려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의 아주 치밀하게 변론을 행하고 그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집해왔단 말이에요. 헌법 수호를 위해 일해온 전직 재판관과 연구관들은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킬 자격이 있는지, 위헌적인 수단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 2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면서 폭동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 버스가 법원 입구로 들어옵니다. 미국 청년들 힘내라!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폭동 당일 법원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10대 신모 씨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도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본인을 간호조무사 실습생이라 소개한 심 씨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7층 판사실의 문을 발로 찼던 이모 특임전도사 측은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에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원 밖에서의 폭력 책임은 공수처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폭동 당일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을 흔들고 차문을 두드렸지만 이 행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불법인 만큼 공무집행방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내놨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다시 한번 폭동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신문도 열렸습니다. 치과 의사로 알려진 피고인 이모 씨는 구속이 되며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선 피고인들 가운데는 치과 의사 외에 약사, 공인중개사, 복지센터 대표 등이 있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고통을 겪어야 했던 환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증원을 고려해 입시를 준비했던 수험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2년 전인 3,058명으로 동결된다면 수험생 입장에선 한 해 기준 2,000명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대입은 최소한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게 1, 2년 전부터는 예고를 해주고 그다음 가야죠. 당장 올해 수능을 볼 고3 학생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45만여 명입니다. 여기에 의대 증원 여파로 N수생 수는 역대 최대인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중간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전달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입시 지형은 줄줄이 흔들릴 걸로 보입니다. 최상위권의 모집 정원이 대폭 줄면서 합격선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중상위권, 중위권 때 일반 학과에 이르기까지 합격선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올해와 내년 모집 인원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년 넘게 고통을 겪은 환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름 그렇게 벌려놓고 이제 와서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책도 없고 이거는 또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 그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고생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국 또 의사들이 이겼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와 의료계를 두고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 갈등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내년 의대 신입생을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으로 떠넘겼습니다. 1년 넘게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와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부당한 명령 철회. 최근 의협 비공개 회의에선 내년 의대 신입생을 3,058명이 아닌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학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대로 복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돌아가면 과연 할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돌아와라라고 들립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리하게 증원한 것도 문제지만 의대 교육이 파행을 빚는 상황에서 의협이 대화의 물꼬를 막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개혁 패키지를 모두 폐기하려는 목림한 불일 뿐이다. 국회와 정부의 의사 눈치 보기에 결국 환자와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한 토론회에서도 의협 측은 의대 증원 없이도 2035년엔 3천여 명의 의사가 과잉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측은 증원하지 않으면 2030년에 9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증원 규모는 합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3년 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컸던 SPC 제빵 공장에서 이번엔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과거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허영인 회장이 직접 고개까지 숙였지만 끼임 사고가 되풀이된 겁니다. 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리바게트에 빵을 납품하는 SPC 계열 평택 SPL입니다. 지난 1월 22일 쌀가루 분쇄기를 청소하던 50대 직원이 작동 중인 기계에 끼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PL은 3년 전 사망사고로 SPC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공장입니다. 당시 20대 여성이 소스 배합기 끼임 사고로 숨져 논란이 커지자 허영인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1,000억대 안전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이번 절단 사고는 사망 사고와 닮은 정황이 많습니다. 두 사고 모두 2교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침 무렵 발생했고 신체가 끼었지만 비상 중단 장치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12시간 2교대 되고 있어요? 예, 맞아요. 8시부터 8시. 있다면은 열어도 가동이 됐으니까 손을 다쳤겠죠. 근데 열었는데도 가동이 된 것도 문제죠. 이번 사고 하루 전날 SPL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실로 처벌을 받자마자 또다시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SPC 측은 기계가 매뉴얼과 다르게 조작돼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못했고 여러 면으로 보완 중이라며 사고자 회복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오늘 새벽 2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붙으면서 6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도로를 달리는 택시.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검은 차가 튀어나옵니다. 순식간에 튕겨나간 택시는 도로변 구두수선소와 충돌한 뒤 불이 붙고 검은 차는 비틀거리다 자전거 거치대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중화동에서 20대 남성이 모는 차량이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에 붙은 불을 끄는데 1시간 반이 걸렸고 안에 있던 60대 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펑 소리가 한 3-4차례가 났거든요. 사고를 낸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 창문이 타다 남은 유리 조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옆에 있던 구두 수선소도 뼈대만 빼고 전부 타버렸고요. 불은 건너편 가게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완전히 황당하게 다 타버렸어요.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폭탄 맞은 것처럼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경찰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잠도 잘 자고 좋은 경험.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에 지난 주말 관저로 돌아갔었죠. 네. 그러면서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식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잠을 많이 자니까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봐도 배울 게 많은 곳이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심지어 그것도 위헌적 계엄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이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소회를 밝힐 일이냐 하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많은 대통령은 잠을 많이 자서 건강할지는 몰라도 지난 겨울 잠 못 이룬 수많은 시민들의 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소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소감과도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2018년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한두 달은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라고 호소한 적이 있고요. 네. 또 내란죄로 복역하다가 사면받았던 그 계엄 선배죠. 계엄의 원조 전두환 씨도 좀 다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의 별로 떠올리기 싫은 경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직 대통령들의 감옥 경험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가 그 민주사회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네. 현직 대통령의 소감까지 들어야 되고 저희가 보도해야 되는 사실 더 좀 부조리하지 않냐, 민주주의 어떤 비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행한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 소회 중에 성경을 읽었다는 대목이 눈에 띄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무속 논란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손바닥 왕자로 무속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집권 내내 누굴까요? 건진법사, 또 역술인 천공, 또 이번에 계엄에 연루됐던 안산의 햄버거 보살 노상원 씨, 또 미륵불로 불리는 명태균 씨 등 수많은 무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경 얘기를 꺼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자, 동시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탄핵 반대 세력 전광훈 씨의 광화문파와 전한길 씨의 여의도파 둘 다 이른바 쌍전이 둘 다 보수 기독교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감사 메시지를 전하려고 성경 얘기를 꺼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단체들은 성경을 읽었다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골방에서 읽었어야 내가 성경을 감옥에서 읽었소 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을 정치화시키는 쇼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굳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총을 든 건 계엄군만이 아니다.
자,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그 배경에 경호원들 저렇게 자동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포착이 돼서 네. 과잉 경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죠. 사실상 여기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겁니다. 네. 자, 말 나온 게 이미 저희 12.3 불법 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끌어내라 이런 명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입장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자, 적도 아니고 국민을 향한 이런 총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 역시 민주사회에서 맞는 모습이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호 쪽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경호를 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사실 경호를 하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총을 들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임식이나 시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다수가 모이는 공개적인 외부 행사에서도 경호를 하더라도 총기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경우는 사실상 흔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달이었죠.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직전에 저렇게 한남동 관저 외곽을 지키는 요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호하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사항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실제로 김성훈 차장도 총을 들고 자기라도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켜서 계엄에 마치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한 거 아니냐 비판했고 또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세가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엄 선포 이후에 또다시 총을 든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반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정치 신인이 새 총리로 등장했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통을 내세운 겁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트리도 총리 뒤를 이어 캐나다와 집권 자유당을 이끌게 된 마크 카니. 캐나다와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통인데 정치 신인입니다. 카니의 발탁은 그만큼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새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 카니는 트럼프들을 한 듯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He's attacking Canadian families, workers, and businesses, and we cannot let him succeed. And my government will keep our tariffs on until the Americans show us respect.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로 조롱당한 전임 트리도는 트럼프와 관세 문제로 치고받아왔습니다. 트럼프는 25% 관세를 유예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캐나다에 또 다른 관세를 들먹이곤 했습니다. Because Canada has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on tariffs for lumber and for dairy products. 250%. That'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똑같이 25% 관세 폭탄을 받고도 멕시코는 관세 유예를 주도하며 실리를 챙기는 듯했습니다. A lo que llega de Estados Unidos, pues Estados Unidos tampoco le pondrá impuestos a lo que llega de México, porque es la reciprocidad. 즉각적인 보복 대신 막판에만 트럼프와 소통하는 식입니다. 그런 셰인바움의 협상력을 트럼프는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는 예정대로 현지 시간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만의 관세 전략 역시 절실해졌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부실한 대출 관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대출로 수백억 원 손실이 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부당 대출은 또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 내부감사 A씨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도 모르게 산업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외부감사랑 내부감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대출이 실행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간부인 김모 씨가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 명부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 냈고 그걸 토대로 대출이 실행됐던 겁니다. 김 씨는 대출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렸고 회사는 김 씨를 횡령과 대출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사회를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 요청도 하지 않고 없었던 허위의 이사회를 마치 진정한 것 마냥 이사회 의사록만 꾸며서
이제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실행시킨 혐의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실행한 산업은행이 부당대출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데다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알린 후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산업은행 약관 등에 따르면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돈을 빌린 게 확인되면 은행은 즉시 변제를 독촉해야 합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자기네가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 없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적절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회사가 경영권 분쟁 중이고 당장은 회사에 금전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대출금 회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면서 서울 한남동 일대는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에게 시달렸던 초등학교는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상황에 따라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는 긴급 공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 상황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건 취재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안 되나요? 네, 여기서 네. 머물러서 촬영하시는 거 예. 안내해드렸거든요. 딱 2달 전 서울 한남초등학교에 모인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때문에 겨울방학 돌봄교실 어린이들은 불안한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를 취재하던 JTBC 카메라도 파손됐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여러 사람이 취재진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손에 쥔 태극기 깃대로 카메라를 계속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결국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가 깨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수감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시위하는 분들은 한 번도 없으시고 경찰분들도 싹 다 철수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너무 편했어요. 하지만 52일 만에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 7일 오후에 서울 한남초등학교가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학교 앞 집회와 시위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등하교를 할 때 보호자가 교문 앞까지 동행해달라. 그리고 긴급하게 휴업일이 지정될 수 있고 휴업을 하게 되면 방학을 줄여서 법정 수업 시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학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휴업 시나리오를 공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취재진을 보자 할 말이 많았다는 듯 인터뷰에 선뜻 응해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모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네, 다들 불안하셔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지난 1월에 그 난장판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지난 방학 때도 돌봄 때 그 저희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애들이 나오면서 막 이게 한 일주일 되니까 막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대요. 돌봄이 너무 운행되고 있는 중에도 여기가 완전히 다 점령이 당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네, 겨울방학 때. 그런데 학교 시간 내내 교문 앞을 서성이며 학교 안을 계속 주시하는 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겉옷엔 윤 대통령 지지 배지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 보호자는 아닌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상황. 취재진이 다가가 봤습니다. 어린이 이제 데리러 나오시는. 아니요. 그냥 왜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 데리러 나오는 학부모님께 좀 여쭤보고 있는데 그냥 계신 거예요? 어떤 일로 혹시 나오신지? 왜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 남성은 잠시 후 자리를 떴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은 인근 상인들에겐 매출 회복 취소 소식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전으로 확정되고 나서 구속 취소요? 네. 그러고 나서 저녁 예약 다 취소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보여준 문자 메시지엔 집회 영향을 우려해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체 예약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곳 한남동의 상황은 더 깊은 갈등과 분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득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정규 시즌엔 볼 수 없는 이 월요일 야구에 설렜던 걸까요? 오늘 시범 경기도 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호쾌한 타구, 그리고 아찔한 충돌까지 그때마다 환호 혹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차 사용하고 문학 경기장 왔습니다. 어제 시범 경기가 매진되는 거를 보고 친구도 같이 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운 겨울 내내 확 트인 그라운드, 그리고 방망이가 공을 때리는 호쾌한 소리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월요일인데도 관중석 곳곳에 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화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한화가 1대0으로 앞선 4회 초 원아웃, 이적생 심우준이 왼쪽 담장까지 뻗는 2루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한화는 3차례 시범 경기 만에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탄식이 터진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화 안치홍은 SSG 선발 송영진의 직구에 왼손을 맞아 고통스러워하며 교체됐는데 검진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8회 초 두산 대타 박지훈의 평범한 땅볼. 그러나 삼성 3루수 차승준의 송구는 너무 높게 날아갔습니다. 그 사이 1루수 전병우와 박지훈이 베이스 근처에서 충돌하고 맙니다. 다행히 두 선수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삼성 신인 함수호는 지난해 다승왕이자 국가대표 투수 곽빈에게 홈런을 때려내며 프로 무대 첫 타석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고교 시절 홈런왕에게 오늘은 19 생일날이었습니다. 1회 말 강백호가 1번 타자로 나서 2루타로 찬스를 만듭니다. 이어 로하스가 근사한 아치를 그립니다. KT는 강백호를 1번 타자로 배치하는 실험 중인데 시범 경기에서만 3연승을 달렸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물씬 느껴지는 봄 기온에 이제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대구는 18도로 평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따뜻해도 아침, 저녁에는 여전히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공기질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특히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겠습니다. 내일 일부 수도권은 짙은 안개로 시작하겠고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창원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청주와 광주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